되게 투자하기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라든가 혹은 안녕하세요. 새롭게 상장된 라이즈 ETF를 가장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갓나온 ETF, 저는 양희연입니다. KB자산운용 ETF 마케팅을 맡고 있는 육동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오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완전 찜통이죠, 찜통. 이렇게 더워지기 전에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올 걸 그랬어요. 일본 여행 안 다녀오셨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쌀 때 가셨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또 해볼 ETF가 일본 관련된 ETF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으로라도 ETF로라도 일본 여행 갈 수 있나요? 일본 여행 갈 돈을 마련하면 되죠. ETF 투자를 잘해서. 오늘 ETF 어떤 ETF인지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ETF는 라이즈 일본 섹터 탑4 플러스라는 ETF입니다. 양아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오, 뭔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7개잖아요. 뭐 애플이나 테슬라 포함된 그냥 어벤져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오, 정확히 아시네요. 투자 전략가, 분석가, 저희 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이 일본 증시를 이끄는 7개의 기업을 명명한 단어가 또 있어요. 서양에서 그런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무라이, 닌자. 네. 사무라이 세븐이죠.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라고. 네,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사무라이 세븐을 쳤는데 찾으려는 종목은 안 나오고 영화만 나오길래 영화 리뷰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뉴스란을 보셔야지 이걸 보시니까 그렇죠. 7인의 사무라이 영화가 있는데요. 네. 1954년 영화입니다. 황야의 7인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어요. 1963년에 나왔던. 그 영화를 보고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다 만든 건데. 그럼 이 사무라이 세븐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면면들을 보게 되면 일본의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4개 기업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고요. 2개 기업은 자동차 관련된 기업. 그리고 1개는 종합상사라고 하는 상사기업입니다. 일본 반도체는 사실 조금 생소한 느낌, 저한테는. 왜냐면 반도체 하면은 대만이나 사실 우리나라가 더 유명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종합 반도체라고 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처럼 반도체를 최종 제작물로 만드는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수많은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 공정들에 들어가는 장비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 개의 장비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일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도쿄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의 경우에는 글로벌 MS가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투자하기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쟁자가 없는 거죠. 예,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독점 회사죠. 그럼요. 예. 독점, 1등 이런 키워드 너무 좋아하면서 투자하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크린 홀딩스라든가 혹은 어드반테스트, 그리고 디스코,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이 4가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장비 회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꼭 들어가는 도요다라는 회사, 그리고 도요다의 자회사인 스바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쓰비시 종합상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미쓰비시 종합상사는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기업을 샀다라고 나올 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산 기업입니다. 또 나왔어. 뭔가 사고 싶어요, 저도 그러면. 그분이 사면 다 좋아 보여요. 이 사무라이 세븐 듣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저도 막 구미가 당기긴 하는데 요즘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일본의 지금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 봤을 때 짚고 넘어갈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대체 일본 시장을 지금 봐야 되는가? 사실 일본은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최고 선진국이었죠. 그렇지만 거품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가 꺼지고 나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또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 거품 경제가 꺼지는 거에 대한 정도가 전 세계 미술품이나 와인 시장을 좌지할 정도로
혹시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되게 비싼 거. 엄청 최고 비싼 와인. 그 로마네 꽁띠의 가격도 일본에서 많이 끌어올렸었어요. 그렇게 일본이 버블 경제 이전에 부유했나요? 그 정도? 어마어마했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돈을 끌어서 소비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영끌을 했군요. 그렇죠. 영끌로 해서 부동산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다 보니까 내 자산이 커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돈을 빌려서 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품 경제를 이뤘고 그것들이 꺼지다 보니까 30년 동안이나 잃어버렸으니 사실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보셨겠어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투자자분들한테는 일본 시장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한 본격적으로 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 투자 시점 자체가 사실 30년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일본은 이미 경제가 좀 시들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뭐 국장이나 아니면 미장 정도에 관심을 가지지 사실 일본장에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이젠 조금 달리 보셔야 될 때가 됐어요. 왜요? 첫 번째로는 내적 요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이러한 경제 시기 그 상황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이 주식시장을 좀 부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겠죠. 근데 마침 202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기시다 총리가 이 부양책들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정책들이 좀 약발이 먹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들이 거래되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구조를 좀 바꿉니다. 과거에는 뭐 1부, 2부,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코스닥처럼 자스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 기업들을 다 구분을 해놨었는데 5개나 됐어요. 좀 많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세 분류로 나눠서 시가총액 100억 엔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10억 엔 이상인 기업들, 그리고 5억 엔 이상인 기업들. 확실히 주식시장을 이렇게 3부로 개편을 하니까 보기 훨씬 편안하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간편하죠.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떻게 보면 꿀팁일 수 있는데 일본 투자할 때 2024년 11월 정도부터는 네. 주식시장이 원래 3시에 일본은 끝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3시 반으로 30분 늘리는 그러한 정책도 시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축에서 좀 투자로라는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투자로 좀 유인을 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들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ISA라는 계좌처럼 네. 그런 NISA라고 일본에서 그 소액 비과세 계좌 이런 것들의 혜택들을 많이 주면서 주식 투자로 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확실히 뭐 세금을 깎아준다, 세금을 제해준다 이런 포인트 있으면 그렇죠. 확 끌리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리고 또 일본 여행 가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영어로 안 돼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냥 대체로 다 일본어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 뭐 공시를 하거나 기업의 소개를 한다라고 할 때도 영문 브로셔가 거의 없었던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게끔 제도를 수정하는. 확실히 글로벌하게 전 세계 시장에 또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무시 못하죠. 두 번째로 요인을 보면은 글로벌 정세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그 이유인데요. 칩4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칩4요? 미국에서 바이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끼리 손잡고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4개 국가를 선정을 한 건데 각각의 나라들이 강점이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도체 국가의 동맹을 맺었을 때 일본의 경우 혹은 대만의 경우가 굉장히 많은 수혜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외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타이밍이 굉장히 잘 따라줬네요. 일본에게는 마침 성장 동력을 얻으려고 내부적으로 딱 재편을 했을 때 네. 외부적인 요인도 딱 받쳐주고 근데 또 이런 기회도 준비가 된 사람만 딱 잡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했던 그 7기업들은 좀 준비가 잘 된 그러한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일본 시장을 주목할 수 있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핵포인트는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출. 저희 실질적으로는 여행과 가장 관련돼 있지만 투자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환율과 관련된 부분. 네. 그럼 수출할 때는 환율이 어떻게 돼야 유리하죠? 내려가야 유리한데 엔저가 꽤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엔저라고 불릴 만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이었다 보니까 수출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다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사오는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7월 31일 날 갑자기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초 3월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안 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그러한 금리 인상은 7월 31일이었거든요. 올리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엄청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뉴스에서. 예. 빼고 나와서 정리하는 단계로 갈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이제 그날 적용을 하면서 8월 초에 이제 이틀간 큰 조정이 나왔죠. 근데 다행인 건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향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잘 되고 그 기업들이 잘 된 수혜를 내수에서도 소비 진작이 잘 돼서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8월 7일 날 일본 은행 부총재가 더 이상 금리 안 올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강하게 더 이상 금리 안 올릴게요 했으면 또 살짝 뺐던 거 좀 더 넣어볼까? 이런 마음 그렇죠. 들거든요. 요동치던 투심이 조금은 가라앉게 되겠죠. 그런데 이 ETF에 딱 투자를 하려면 어떤 세부 종목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사무라이 7 외에도. 네, 일본 섹터 탑4. 그래서 섹터 4개를 뽑아서 그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의 섹터들이야. 그리고 이 4개의 섹터에 대표하는 종목 4종목씩. 그래서 총 16종목을 담고요. 그리고 일본 다른 섹터도 있죠. 최고야라고 하는 것만 담고 사는 ETF면 일본 시장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일반 섹터라고 해서 시가총액 1등 기업들을 추가로 담는 그러한 형태의 ETF입니다. 그럼 탑4 섹터는 반도체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두 섹터는 어디죠? 땡! 아니에요? 반도체, 자동차 우리 토요타 얘기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4개 섹터가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자동차 같이 네. 내구 소비재 섹터이고요. 두 번째가 기술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반도체,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 산업, 산업재, 장비나 이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소비자 서비스라고 해서 종합상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터, 그 외에 일반 섹터라고 하는 기업들 총 6개의 섹터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를 제외하는 거는 이 각 산업의 10종목이 안 되면 제외를 한다. 10종목 이상인 섹터인 그 일반 섹터에서는 한 종목씩 뽑아서 총 19개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라이 7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ETF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는 사무라이 7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ETF의 중요한 지점 하나 또 있잖아요. 네. 환 오픈인지 그렇죠. 해지인지. 일본이 엔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고 하면 이 상품한테는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환은 일단 오픈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품은 그래서 원과 엔과의 이 상관관계에 따라서 엔화가 더 강세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반대로 엔화가 좀 원화 대비해서 약세다 이러면 성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니까 환 오픈이 네. 투자하는 입장에선 조금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것만 딱 껴서 보면 요약이 딱 돼서 보면 그것만 딱 왜 딱 껴서 볼 수가 없냐면 이 투자 안내를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환이 계속 강세로 가면 일본 기업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하기 힘들죠. 맞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환이 관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네, 환 해지인지 환 오픈인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지점이지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산운용사가 보수로 얼마를 가져갈 건데. 저희는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투자자분들에서 중요한 또 요소일 수 있죠, 보수가. 그래서 총 보수,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가는 거. 네. 이 상품의 연간으로 투자자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보수의 총 보수는 0.3%이고요.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합성 총 보수라고 나오는 그러한 거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산은 안 돼 있어요. 왜? 신규 상품이니까. 네.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또 저희가 투자 설명서나 혹은 공시를 통해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도 라이즈 ETF가 항상 보수가 네. 상당히 소비자 친화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라이즈니까요. 떠오르는 투자. 네. 떠올라야 하니까요. 네. 예.
라이즈 ETF의 새로운 상품을 뜯어보고 탐구하는 갓나온 ETF.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또다시 새로운 신규 상장 상품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